당신은 혈관외과 의사에서 살인 혐의자로 전락한 사람이 오하이오 주 카운티 교도소를 침착하게 걷고 있는 새로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당분간 그곳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법정에 상정됩니다. 오하이오 주대 마이클 맥키. 마이클 맥키는 침착하고 숙련된 의료 전문가로 보였지만 새로운 세부 사항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살인사건 전 몇 주간 전 부인과 그녀의 남편을 미행한 냉혹한 살인범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하이오주에서 사형이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고려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언더 케이스 에피소드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최신 실화 범죄 뉴스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언론의 편향성 때문에 전 세계 뉴스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의 스폰서를 소개합니다. 스트레이트 에로우 뉴스는 독자들에게 사실에 기반한 저널리즘을 제공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맞춤형 뉴스 플랫폼입니다. 이들은 주류 매체에 없는 헤드라인을 제공하는 미디어 미스무 도구를 갖고 있으며 선정적 왜곡을 넘는 유용한 해설도 제공합니다. 이 사이트와 앱은 미디어 편향을 지적하고 출처를 정치 성향별로 분류해 투명성을 높입니다. 더 나은 뉴스 수신을 원하시면 산콤/OTC나 설명란 링크를 이용하세요. 스트레이트 에로우 뉴스, 사실만 전달합니다. 신뢰받는 저널리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이클 맥키는 존경받는 외과 의사로 보였고 똑똑하게 올바르게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살인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존경받는 의료 전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앞으로 다시는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를 볼 때마다 침착하고 감정이 없어 보여요. 우리는 또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영상에는 맥키가 오하이오 프랭클린 카운티 교도소에 입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이 그가 오하이오로 돌아와 12월 30일 스펜서와 모니크 테페 살인 혐의로 기소된 후 계속 머문 곳입니다. 맥키는 일리노이 록퍼드의 세인트 앤서니 병원 근처 치필레에서 체포됐습니다. 그곳은 시카고에서 1시간 반, 콜럼버스에서 7시간 거리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가 록퍼드에서 오하이오 주 의사당까지 운전해 와서 모니크 테페와 그녀의 남편 스펜서 테페를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 새로운 영상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고 우리가 이 영상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맥키가 추가로 더 많은 혐의에 직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니크와 스펜서를 살해했다고 알려진 당시 집 안에 있던 테페의 4살과 1살 난 아이들과 관련된 혐의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마이클 맥키 박사의 영상은 지난주 오하이오 법정에 출석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오하이오의 대배심은 맥키에게 5건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현재 그는 가중 살인 4건과 가중 강도 1건으로 기소됐으며 맥키는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고 법정에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화상으로 출석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무죄를 주장한 문서입니다. 맥키는 새해 전날인 12월 30일 이른 아침에 스펜서와 모니크 테페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펜서는 존경받는 치과 의사였으며 이 이야기는 12월 30일 스펜서가 출근하지 않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동료들은 스펜서가 일에 열정을 갖고 신뢰받던 인물이라 출근하지 않자 크게 걱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펜서가 출근하지 않자 친구들과 동료들은 모니크 테페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모니크는 테페 가족 아이들을 돌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테페 부부의 결혼식 영상입니다. 그들은 2020년부터 결혼 생활을 시작해 멋진 삶을 함께했습니다. 테페 부부는 12월 30일 콜럼버스 자택 2층 침실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테페 부부 집에 침입 흔적이 없었다고 밝혔고 이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우리는 부부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 부부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좋아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파티의 중심이었고 집에서 사람 모으는 걸 좋아했습니다. 콜럼버스 경찰 기술자 107번입니다. 네, 한 사람의 집에서 안부 확인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길일에 전화한 사람 수를 생각해 보세요. 스펜서가 출근하지 않았을 때나 그날 아침에 스펜서와 모니크를 찾으러 집에 직접 갔던 사람들도 있었죠. 이것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신이 있어요. 안에 시신이 있어요. 야,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의료진과 연결해 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TP 가족을 조사하던 중 그들의 과거 이야기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모니크는 이전에 결혼했고 스펜서는 두 번째 남편이었습니다. 그녀는 20대 후반 약 10년 전 마이클 맥키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길 꿈꾸며 오하이오 주립대에 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2015년에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만약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이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요. 하지만 이제는 경찰이 말하는 내용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은 실제로 그랬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겉보기엔 짧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건을 보면 복잡한 이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일부 이혼만큼 복잡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절차가 수년간 이어지고 심각한 주장들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 기록에 따르면 절차가 비교적 빨랐습니다. 모니크는 2017년 오하이오에서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클 맥키와 결혼 후 그의 외과 레지던시가 있던 버지니아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녀가 이혼을 신청할 당시 맥키와 6개월 넘게 별거 중이었고 콜럼버스 외곽 가족과 지냈습니다. 맥키는 여전히 버지니아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혼을 신청한 지 한 달 반 만에 이혼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원만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것, 이 결혼이 불안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론 끝났지만 맥키는 아직 이 일을 놓을 준비가 안 된 듯했습니다. 공개적으로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는 이 결혼이 어느 정도 원만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으로도 그는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 맥키가 이혼한 후 그와 데이트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의 지금은 삭제된 틱톡 영상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 관계가 2018년 내내 계속됐다고 했으니 이혼 직후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은 삭제된 틱톡 영상에서 맥키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올렸는데 맥키가 그녀의 가족을 만나러 갔을 때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과 관련해서 맥키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퇴근 후 집에 오니 모니크 테페와 강아지, 그녀의 짐이 모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 여성은 틱톡에서 맥키가 괜찮고 자신을 잘 대해줬지만 감정이 없어 관계가 끝났고 그가 벽을 쌓는다고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그 결혼에 대한 충격적인 주장 외엔 더 말하지 않겠다고 달랬습니다. 우리는 이 여성에게 그녀의 관계에 대해 좀 더 물어보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그녀는 끝내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경찰이 말하는 이 결혼이 어땠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경찰이 모니크와 마이클 맥키의 결혼에 대해 조사하면서 수집한 정보가 담긴 새로 공개된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그 문서에 따르면 형사들은 조사 초기에 TP 부부 지인들로부터 맥키가 반드시 조사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모니크 TP의 친구들은 형사들에게 마이클 맥키가 그녀를 학대했고 결혼과 이혼 후에도 생명을 위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인용문을 들어보세요. 목격자는 형사들에게 모니크 TP가 마이클 맥키에게 강제로 성관계와 목 조르는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형사에게 마이클 D 맥키가 모니크에게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아 옆집에 살며 그녀가 항상 자신의 아내일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모니크와 맥키가 결혼한 후에 어떤 식으로 소통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이 자료와 모니크를 알고 있던 친구들에 따르면 이혼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에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소통은 있었다고 합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맥키가 모니크를 찾을 것이라는 협박이 있었고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고 전해집니다. 테페 부부는 12월 30일 새해 전날에 살해당했으며 이유는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맥키가 그날 범행을 결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에 새로운 전개가 있습니다. 경찰은 맥키의 12월 6일 행방이 관련 있다고 합니다. 맥키는 일리노이에 살고 있죠. 그는 시카고 링컨 파크의 고급 콘도에 주소를 두고 일리노이 록포드에서 일합니다. 록포드는 서쪽으로 약 1시간 반 거리이며 테페 부부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살며 오하이오 주립대 졸업생으로 버카이스 팬이었습니다. 12월 6일 테페 부부는 대학 미식 축구팀이 빅텐 챔피언십에서 인디애나와 경기해 인디애나폴리스에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스펜서와 모니크는 친구들과 경기를 보러 인디애나폴리스에 갔으며
그들이 없는 동안 콜럼버스 집에는 마이클 맥키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맥키가 집에 있었으며 집에 들어가는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테페 가족집의 경계구역, 즉 커틀리지라는 단어인데 경찰이 이 용어를 공개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테페 가족집을 둘러싼 구역을 뜻합니다. 경찰은 맥키가 집 안에 들어갔다고는 하지 않지만 그가 그곳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몇 시간 후 그가 그 부지에서 나가는 것도 목격했다고 합니다. 문서는 모니크와 스펜서의 위치를 설명하며 모니크는 풋볼 경기 후반전에 떠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호텔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경찰에게 스펜서가 모니크가 전 남편과 관련된 어떤 일로 화가 나서 경기를 떠났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경찰은 진술서에 따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맥키가 모니크에게 연락했는지 모니크가 맥키가 집에 있었다는 걸 알았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콜럼버스 경찰서장이 맥키가 체포된 후 언론의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테페 집에서 마이클 맥키와 관련된 이전 신고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은 모니크가 그에게 폭력당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 전에도 그런 증거나 징후가 있었나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에게 어떤 신고도 없었고 어떠한 종류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전 남편과 모니크에 관해서요. 경찰이 마이클 맥키를 어떻게 추적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있습니다. 그의 체포 전에 공개된 용의자 영상 기억하시죠? 테페 부부 살해 며칠 뒤 어두운 옷의 남성이 테페 부부 집 뒤 골목을 걷는 영상이 찍혔습니다. 그곳엔 분리된 차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타운하우스에 살았고 골목길을 향해 각도를 맞춘 네스트 카메라가 설치된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골목길을 걷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카메라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스펜서와 모니크가 살해된 밤 그 시간대에 이 사람이 마이클 맥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한 맥키를 추적했다고 말하는데 은색 SUV가 테페의 집 근처에 도착한 후 그들이 살해되기 전에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량은 사건 직후 곧바로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제 경찰은 그 차량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서 형사들이 그것이 맥키의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말 흥미로운 전개였습니다. 공개된 진술서에서 형사들은 맥키가 오하이오와 애리존에서 훔친 번호판을 차량에 달았다고 주장합니다. 번호판들은 각각 다른 시간에 부착됐습니다. 그들은 이 차량이 일리노이주 그의 직장과 과거 거주지 주소와 연관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제 맥키가 버지니아를 떠난 후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메릴랜드에서 어떤 종류의 펠로우십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일리노이와 캘리포니아에서 외과의사 면허를 보유하며 활동했습니다. 그는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며 외과 그룹에서 일한 덕분에 네바다 주 외과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아는 이유는 그가 우리가 언급했던 이 의료 과실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송에서 그는 직원에게 적절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환자에게 카테터를 삽입했는데 그 카테터 또는 그 일부가 환자 몸 안에 남겨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 보여도 외과의사는 의료 과실 소송에 연루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조사와 마이클 맥키의 진짜 관련성은 그 소송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맥키에게 서류를 전달하려 했지만 회사와 외과 그룹 모두 9번 시도 후에도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서류를 전달하려던 회사에서 연락을 했을 때 그 외과 그룹은 맥키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테페 가족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약 3개월 전이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는 WSYX TV와 콜럼버스의 맥키를 찾지 못했고 그가 주장한 직장 주소도 실제가 아닌 가짜 주소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맥키는 일리노이주 록포드의 이 병원에서 근무했고 병원은 수사관들과 협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맥키가 피고로 지목된 의료 과실 소송을 알고 있었는지 또 록포드 병원이 채용 전 그의 과거를 조사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12월 6일 빅텐 챔피언십 경기 당시 맥키는 근무 중에 아니었고 1월 9일에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록포드 병원 주차장에서 그의 은색 SUV를 압수했으며 맥키 차량에는 사건 전 임시 애리조나 번호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리노이주 록포드 세인트 앤서니 병원 주차장에서 그의 차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형사들은 살인 전 차량에 있던 스티커 자리에서
신선한 긁힌 자국을 발견했고 급히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한 태페 부부가 살해된 날 매키의 휴대전화가 그의 직장에 남겨져 있었고 17시간 동안 아무런 활동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체포 후 시카고 매키 아파트가 수색됐습니다. 경찰은 그곳에서 여러 무기를 발견했고 그중 하나가 범죄 현장과 관련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진술서로 많은 걸 알았지만 매키가 태페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여전히 모릅니다. 경찰도 강제 침입 흔적이 없었다고 했죠. 그리고 일리노이 송환을 포기한 후 오하이오 프랭클린 카운티 교도소에 도착한 매키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매키가 나옵니다. 그는 침착하게 수갑을 찬 채 들어옵니다. 교도소 안에서 그는 재킷을 입고 있고 일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교도소 슬리퍼로 갈아 신고 정말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법 집행관 지시에 따르며 오하이오 주 중대한 혐의로 연행되어 협조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태페에 아이들과 강아지가 집에 있을 때 살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은 4살과 1살이었습니다. 911 신고 전화를 들으면 친구가 전화하는 동안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은 지금 가족과 안전하게 지냅니다. 하지만 매키는 가중살인 4건, 소음기 사용, 가중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아동 위험 방치 등 아이들과 직접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오하이오주는 사형제도가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현재 기소 내용에 사형 적용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하이오주 프랭클린 카운티 수석검사 셰일라 페이버는 사형 제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매키가 사형 적용 사유로 기소되지 않은 것이 셰일라 페이버 때문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형사 변호사 브래드포드 콘과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곧 마이클 매키의 최근 법정 출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에 처음 상정된 사건, 오하이오 주대 마이클 매키 사건입니다. 매키는 최근 오하이오에서 열린 법정 출두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보석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지금은 제기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할 수 있다고 했고 법정에서 공소장 낭독을 포기했습니다. 앞으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누기 위해 지금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 형사 변호사 브래드포드 코언입니다. 로 앤 크라임에 함께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경찰이 공개하지 않은 정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강력한지 검찰이 강력한 사건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요?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을 바탕으로요. 제가 읽은 바와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들이 아마도 살인 무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음기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 데이터, 통화 기록, 위성 항법 장치 데이터, 그가 운전했다고 주장되는 차량의 사진과 그 차량이 그의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꽤 강력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보통 하는 일은 모든 증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증거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루이스 군인 망지온의 사건을 보면 정말 강력하다고 느낍니다. 총과 이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노트도 있습니다. 그가 현장에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난 점도 증거라서 사건이 정말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변호인 측에서 그 증거들을 배제해 달라는 증거 배제 신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총이 증거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노트북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선 재판 판도가 빠르게 바뀝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 재판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인, 전문가 혹은 미검사 내용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사건이 강해 보이거나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변수가 생기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정보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많은 정보들은 그를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렇죠?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영상도 있고요. 그들은 그 사람이 맞고 차량도 소유했다고 합니다. 또 오하이오와 애리조나에서 도난당한 번호판도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12월 6일에 그는 그 부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그 증거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총도 있다는 걸 압니다. 잠정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했죠. 살인죄로 기소해 감옥에 보내려면 그런 증거가 얼마나 중요하나요? 실제로 그가 집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나요? 그리고 모니크와 스펜서 테페를 쏜 총을 쐈다는 혐의까지요? 단순히
전 남편이고 그 지역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로 가려면 그가 집안에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사건에는 항상 작은 빈틈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빈틈을 변호인 측이 주로 파고들죠. 하지만 검찰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 남자의 휴대폰은 25야드 이내에 있었고 사용된 총도 여기 있으며 문 손잡이에 그의 지문이 있습니다. 정말 그가 집안에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까? 살인 장면을 찍은 카메라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 취한 모든 단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그가 집안에 있었고 살인을 저질렀으며 며칠 전 그곳에 있었다는 것 모두 상식입니다. 변호인 측은 그 지문들이 며칠 전 남겨졌을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총이 그가 다른 사람에게서 얻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호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처음엔 여기 정당방위 문제 있나? 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새벽 4시에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언쟁 끝에 갑자기 총격이 난 게 아니라면요. 그럼 총에 소음기가 달린 이유와 번호판 도난 이유도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모든 재판을 일종의 권투 시합처럼 대합니다. 저도 예전에 권투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펀치에는 방역 반응이 따르게 마련이죠. 그리고 정말 훌륭한 재판 변호사를 만드는 것은 바로 그것을 예상하고 한 발 앞서서 다음에 무엇이 올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사건은 변호사에게 매우 어려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증거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것을 하나씩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건이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변호사 다이앤 메나시가 지금 그와 무슨 대화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외부인들에게는 12월 30일뿐 아니라 새 정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부부가 집을 비운 12월 6일에도 그 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대중에게 매우 치명적으로 보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이클 맥키를 변호하고 있다면 이 시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전 부인과 그녀의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저는 살인 사건을 많이 다뤄봤습니다. 의뢰인과 마주 앉아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쟁점들을 살펴보고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마주하게 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하나씩 짚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검찰 주장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세요. 12월 6일 그 자리에 있었다는 증거로 검찰은 당신이 그날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저는 거기 없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증언이 무엇이고 그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할지 다루게 됩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결국 그걸로 일해야 하죠. 맞죠? 그래서 그는 저 아니에요나 저는 거기 없었어요 라고 말할 겁니다. 영상에 분명히 제 의뢰인이 보이는데도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젊은 변호사였을 때를 기억합니다. 처음이었고 매주 재판에 참석하며 재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재판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로스쿨 수업도 빼먹고 위대한 변호사들의 재판을 보기 위해 갔죠. 그들의 반대 신문을 보고 그들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봤던 재판 중 하나는 한 사람이 폭행당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폭행당한 이발소로 돌아왔고 다음 날 산탄총을 들고 이제 누가 나를 때리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발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총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은 도망치기 시작했고 돌아서서 산탄총을 쏘았는데 우연히 한 사람을 맞춰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봐요. 그는 그냥 도망쳤고 모든 일에서 손을 뗐어요. 총격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그건 내가 아니었어요. 진짜 내가 아니었어요. 나는 다른 이발소에 있었어요. 라고 주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의뢰인이 말하는 것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그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저도 아니고 저 차도 제 차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들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제가 흥미롭게 여기는 증거 중 하나는 휴대전화 위치 데이터입니다. 사건에서 자주 봅니다. 용의자나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 위치 데이터로 사건 현장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모니크와 스펜서가 살해된 밤, 그의 휴대전화는 17시간 동안 활동이 없었습니다. 즉, 대중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휴대전화를 두고 간 것은 집 위치 추적을 피하려는 의도였고 검찰은 이를 범행 의도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곤란합니다.
휴대전화로 그가 거기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강한 증거일까요?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데이터는 검찰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검찰이 주목할 부분은 그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입니다. 그의 휴대전화가 한 번도 꺼진 적 없다면 지난 2년 동안 15시간, 16시간, 17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17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휴대전화가 파라데이 백을 만드는 회사의 제품 중 하나에 들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는 여전히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휴대전화에서는 들어오거나 나가는 신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검찰이 주장할 내용입니다. 물론 변호인 측에서는 이렇게 말하겠죠. 이봐요. 그의 휴대전화가 꺼졌고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냥 거기에 두고 갔어요. 그는 잠을 자거나 헬스장에 갔거나 다른 일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시간이나 꺼져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해도 욕을 먹는 상황이죠. 문제는 그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핸드폰이 3시간, 4시간, 5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거라면 이 기간 동안 17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나았을 겁니다. 핸드폰 데이터가 없는 건 검찰에 불리하지만 그들은 차량 위성 항법 장치 데이터도 있을 겁니다. 알다시피 블랙박스 문제도 있고 요즘은 링 카메라, 동네 카메라, 신호등 카메라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범죄를 저지르기에 정말 최악의 시기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을 추적하고 이동 경로와 목적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알다시피 90년대가 아니에요. 90년대에는 많은 범죄가 일어났었죠. 당시엔 휴대폰, 초인종 카메라, 자동차 GPS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게 그들의 역할이고 그들은 그런 것에 의존해 보여줄 겁니다. 자동차에 있는 위성 항법 장치 데이터가 그를 여기 있다고 보여주거나 아니면 자동차 자체가 여기 있다고 보여주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어요. 분명히 왜 그의 휴대폰이 꺼져 있었는지 보여주죠. 그는 절대 자신의 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해 보이는 사건도 무너질 수 있고 약해 보이는 사건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시작하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직면한 혐의 중 소음기 사용이 명시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사형 대상이며 오하이오는 사형이 합법입니다. 프랭클린 카운티 검사장 셰일라 페이버는 사형에 반대합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그리고 저는 사형이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검사장이나 수석검사로 일하는 것도 정치적인 자리입니다. 사무실 책임자의 사형에 대한 의견이 실제 사건에서 사형 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실제로 영향을 주는군요. 주검사는 여러 사건을 검토해 이런 사건은 더 기소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화나 사건이 그렇죠. 여러 주 검사들이 취임 후 마리화나 사건 기소를 중단한다고 밝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투표로 그들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죠. 주 검사들이 특정 범죄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그 범죄를 기소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고 싶지 않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것이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럴 수 있겠죠. 또 사형이 논의되지 않는 건 그녀가 이를 신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넷 리노가 마이애미의 주 검사였을 때도 그녀 역시 사형을 신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사형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일을 할 것이고 만약 어떤 사건에 사형이 적용된다면 저는 그것을 청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검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식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주 검사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윤리와 도덕성, 그리고 그런 성향들이 무엇을 기소할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이 2000년대보다 사람들이 내일은 범죄를 기소하는 것이라고 더 생각해요. 나는 마리화나 소지를 믿지 않지만 불법이니 기소할 거야.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이 이야기에는 정말 슬픈 부분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4살과 1살짜리 아이들이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집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신체적으로는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911 신고 전화를 들어보면 집 밖에서 전화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함께 집 안에서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정말 비극적이에요. 왜 마이클 맥키가 이런 일을 집에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지금까지는 기소되지 않은 걸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었고
그가 기소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자는 중에 살인이 발생했다면 첫째, 그가 아이들이 있는 걸 몰랐거나 둘째, 아이들이 깨어나지 않았거나 살인 사건 중 아이들이 집안을 돌아다니지 않았거나 아이들이 다치지 않았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아이들이 집에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나서 그는 이 살인을 저지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911에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집에 혼자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인데 배고플 수도 있고 다칠 수 있는 무언가를 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아이들을 집에 혼자 두고 감독하지 않은 것이 아동 방임인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무리일 수 있지만 추가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검사가 증명할 수 있는 건 5개뿐이어도 30가지 혐의를 적용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검사들이 하는 일이죠. 그들은 종종 과하게 기소해 결국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기소하면 살인사건에 집중하기 어려우니 살인사건에만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건 케이시 앤서니 사건에서 볼 수 있었죠. 1급 살인으로 기소한 게 실수였고 그 재판을 진행한 방식도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호세베즈의 변호를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의 최종 변론은 천재적이었고 변호 방식도 대단했습니다.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패배를 주 정부 쪽에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배심원들의 인식이 어떤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1급 살인 사건을 입증하려면 단순히 시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급 살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입증해야 하거든요. 그게 진짜 실수입니다. 검사들이 때때로 과도하게 기소하거나 초점을 흐리는 혐의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강력해 보이는 사건도 결국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이시 앤서니 사건이 그중 하나일 수 있는데 모두가 유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확신했었죠. 그리고 나서 호세베즈가 역사상 최고의 변론 중 하나를 펼쳤죠. 참고로 저는 케이시 앤서니 사건 내내 그녀가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1급 살인 사건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이 낮은 혐의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저는 무죄 판결이 날 거라고 했어요. 낸시 그레이스도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미쳤다며 그런 주장 말라고 했었죠. 하지만 무죄 판결 후 바로 그녀에게 자랑했어요. 제가 말하려던 게 바로 그거예요. 아마도 그게 첫 번째, 가장 먼저 한 통화였을 거예요. 예전에는 항상 그랬죠. 그 후로 그녀는 절 쇼에 안 불렀어요. 이번 사건은 사형이 걸린 게 아니라서 때로는 모든 상황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사에게 승리는 의뢰인의 목숨을 지키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이게 사형이 걸린 사건이 아니라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정보처럼 검찰 측에 유리한 강력한 사건으로 결론이 난다면 더 많은 정보가 나올수록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그건 엄청난 승리이자 대이변이 될 거예요. 형사 변호사의 사건 목표는 무엇일까요? 만약 검찰에 유리하고 사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요. 1급 살인보다 낮은 판결을 받는 게 목표겠죠? 사형이 아니라면 검찰이 종신형을 제한하는 게 현실이죠.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종신형을 제한하니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재판에 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재판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최고의 시나리오는 알다시피 최악의 경우가 종신형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검찰의 제한이기도 하고요. 최선은 2급 살인이나 과실치사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죠. 그가 그곳에 갔을 때 무언가 터져 일이 벌어졌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1급 살인 사건을 맡았지만 2급 살인으로 판결됐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1급 살인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긴 거죠. 피해자도 유명인물이었어요. 솔직히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2급 살인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난 후에도요. 그리고 원래 들어오지 말았어야 할 증거들도 법정에 제출됐죠. 그게 승리입니다. 종신형 대신 15년 후 가석방 기회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승리인 거죠. 1급 살인 사건을 보면 제한이 종신형인 경우가 많아요. 만약 제한이 과실치사나 2급 살인이었다면 말이죠. 이제 변호사에게 더 압박이 가해집니다. 이 사건의 진행을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초반입니다. 브래드포드 코엔 형사 변호사님, 항상 론 크라임 출연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벤.
이상으로 론앤크라임에서 제공하는 온 더 케이스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시고 이제비콕에서도 온 더 케이스 에피소드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